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제3주 발명교육과 스토리텔링 화학 강의입니다. 지난주 강의가 여러분에게 어려웠을지 쉬웠을지 궁금하네요. 음, 1학년, 2학년들에게 가르치는 화학의 그 내용 중에서 기본이 될 만한 것들 위주로 지금 이 시간에 좀 줄여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짧은 시간에 화학을 다 이해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과학이나 화학이 어려운 과목만은 아니다. 아, 해볼만 하다. 이런 그 느낌을 갖게만 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지난주에 동위원소의 표기법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원소를 이루는 그 원자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려고 해요. 이제 모든 그 화학 반응의 기본, 화학 연구의 기본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 원자에 대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이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원자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 화학 반응과 관련 있는 것은 전자거든요. 전자 배치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현대 원자론부터 설명을 해야 전자 배치를 설명할 수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전자 배치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정성적인 그 원자의 성질 같은 거.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주기율표를 직접 이제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전반부에서는 할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전자의 배치를 알기 위한 이제 예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되기까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1900년 전후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무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화면을 한번 보는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양자화라는 빨간색 표시가 있는데, 양자화라는 것은 위치나 에너지 등이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처음 이제 양자화를 이용해서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한 사람이 플랑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첫 번째 이 실험을 우리가 흑체 복사라고 하는데, 흑체 복사의 실험 결과를 이 플랑크가 양자화라는 개념을, 빛의 양자화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잘 설명을 했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마지막에, 이 마지막 줄에 보면 전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전자는 입자이지만 파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해야 또 어떤 전자의 성질을 잘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 주위에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에 대한 설명을 파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다. 그 결과 전자는 어떤 궤도 함수라고 하는 원자 주위에 적당한 공간을 나타내는 어떤 용어인데, 예전에는 궤도라고 불렀어요. 궤도. 핵이 이렇게 있으면
양전하를 띤 핵이 있으면 음전하를 띤 전자가 일정한 원 궤도를 돌고 있다. 전자가 이제 에너지가 높아지면 조금 더 높은 궤도, 높은 에너지의 궤도를 돌기 위해서 이제 좀 뭐라고 하나 들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위치가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궤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양자화의 한 형태예요. 이제 전자를 입자의 성질만 가지고 고전 물리학의 그 이론을 토대로 설명을 한 건데 몇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가정이. 예, 그런데 이제 그 현대 원자론에서는 이런 궤도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정확한 어떤 반지름이 있는 위치에서 돈다 이런 거는 이제 아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궤도 함수 그래서 어떤 확률적으로 적당한 공간에 있을 그 확률이 95% 또는 90% 이렇게 되도록 발견될 확률이 높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공간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영역을 궤도 함수라 그래요. 영어로는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 얘기해봐야 이제 화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에게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 현대 원자론 내용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는 말고요. 그 궤도함수가 이제 등장하게 될 때 현대 원자론을 풀다 보면 아주 그 어려운 수학의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풀이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상수들이 등장을 해요. N, L, ML이라는 상수가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 우리는 양자수라고 한다. 나중에 이제 어떤 그 빛의 스펙트럼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스핀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을 한 번 더, 하나 더 도입을 합니다. 이건 이제 수학의 풀이 결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는 거는 힘들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주 양자수라고 해서 이 n이라고 표시되는 게 1번, 2번, 3번 해서 자연수로 표시되는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 하면 이제 원자의 핵이 아주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양전하를 띤 핵이 있어요. 원자 종류마다 전하량은 다른데 주변에 이제 전자가 있는데 궤도 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가장 낮은 궤도 함수는 딱 원은 아닌데 안쪽에 뭐 적당한 그 공간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이제 전자가 놓일 때가 있고 조금 더 에너지가 높은 영역은 NE라고 해서 두 번째 껍질에 해당하는 정확한 원은 아니고 어떤 그 영역이 있는 부피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전자가 놓일 때가 있고 주 양자수가 3 그러면은 더 바깥쪽에 전자가 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양파 껍질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것처럼 점점 이 바깥쪽 영역으로 높은 에너지의 전자들이 존재하는 공간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영역들이 전부 다 그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안에 있는 것이 n이 1번일 때, 그 다음이 2번일 때, 그 다음이 3번, 4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어렵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나트륨 같으면 11개의 전자가 있는데 안쪽에 제일 안쪽에 2개, 그 바깥쪽에 8개, 그 바깥쪽에 1개가 있어요. 어떤 원자에서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전자들인데
그 전자 중에서도 안쪽에 있는 전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런 거에 따라서 화학적인 성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최외곽 전자 또는 같은 말로 원자가 전자. 가짜를 좀 경음으로 읽어야지 전달이 돼요. 원자가 전자. 아, 약하게 읽으면 원자가 전자 이래서 좀 이상한 그 명제가 돼버리는데. 이 원자가 전자나 최외곽 전자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나타낸다. 어, 아무래도 이 원자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어려워서 이 정도 하고, 어,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원소들은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에,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놓이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준금속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대표적인 이온 전하해서 이제 표를 하나 설명하려고 적어놓은 건데, 그 표는 오늘은 설명하지 않고, 오늘은 그냥 원소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이 PPT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주기율표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주기율표는 조금 지난번에 알려준 사이트인데 좀 후반부에 보여줄게요. 원소가 100개 정도, 100개가 좀 넘게 종류별로 100여 종류가 넘게 존재하는데 그게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그 물질들의 원소가 비슷한 양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많이 존재하는 거는 엄청 많이 존재하고 적게 존재하는 거는 너무 적게 존재하고 존재하는 비율이 개수의 비도 좋고 질량의 비도 좋은데 보통은 이제 질량의 비로 나타내는데 질량의 비로 나타냈을 때에 많은 거는 너무 많고 적은 것은 너무 적어요. 이 표에는 특별히 지각, 두 주제에 대해서 이런 거를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 뭐가 제일 많으냐. 지각은 지구의 지표죠. 지표에서 한 30km 정도 되는 껍질을 나타내는데 그래도 30km면 꽤 깊은 영역인데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면 바위가 나와요. 암석이 나오는데 그 암석 중에 상당 부분이 화강암이거든요. 물론 석회암 지역에서는 석회암이 나오겠지만 화강암이라는 게 석영이라는 물질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석영은 SiO2와 관련이 있습니다. 화학식으로 표시하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 Si나 O2가 지각에는 많이 존재를 해요. 거의 절반이 산소, 전체적으로 4분의 1 정도가 규소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알루미늄, 그 다음이 철, 칼슘, 소듐이에요. 영어식 이름으로, 이 독일식 이름에서 영어식 이름으로 이제 바뀌는 그 이후로 등장하는 것들이 포타슘, 마그네슘, 수소, 티타늄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탄소는 지각의 그 물질 중에 0.08%로 그렇게 많지가 않죠. 0.08%가
지각에 존재한다. 공기 중에도 약간 있긴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아주 소량이 있는데, 반면에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를 보면 이제 사람의 몸은 절반 이상, 어린이는 거의 90% 가까이 물이죠, 물이 많습니다. 사람의 몸 중에 이제 물이 아니면 이제 뭐 뼈와 살, 이제 살은 주로 단백질로 돼 있어요. 단백질은 HON, 소량의 뭐 S 등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이 중에서 이제 1, 2, 3, 2를 차지를 할 거예요. 결과를 보면 여기 다 지금 산소가 들어있으니까 산소가 꽤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유기물의 그 기본 원소가 되는 탄소가 두 번째 2등을 차지하고 있죠. 수소가 역시 이제 물에도 있고 단백질도 있으니까 수소가 3등이에요. HO가 아무래도 주 성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N이 들어있죠. N. 지각에는 탄소나 수소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소는 그래 그나마도 물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체를 구성하는데 차지한다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탄소는 특이하게도 지각에 별로 없는 원소임에도 인체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를 해요. 유기물들은 탄소의 비중이 거의 다 이 정도 됩니다. 특이한 일이죠. 이 D를 따라오는 것이 칼슘인, 포타슘, 황, 소듐, 염소 등등. 이 규소와 탄소는 화학적으로 비슷한 성질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기물, 지각에는 규소, 살아있는 유기물, 인체에는 탄소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원소들을 이제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눈다고 했죠.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는데, 뭐 중간쯤 성격을 가진 원소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우리는 준금속이라 그래요. 금속은 일반적으로 도체이고 비금속은 부도체예요. 부도체. 전기나 열을 잘 전하는 게 금속, 안 전하는 게 비금속. 중금속은 중간쯤이 돼서 이제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반 정도, 반도체다. 반도체란 말 많이 듣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금속은 열과 전기에 좋은 전도체다. 비금속은 열과 전기에, 전기만 여기 표시했지만 전기의 부도체다. 금속이 왜 전기나 열을 잘 전달하느냐 하는데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전자의 바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유전자라는 그 용어도 등장하는데 자세한 건 생략하고요. 비금속은 일반적으로 공유 결합을 형성해서 분자라는 분자라는 것을 만든다. 금속은 이제 금속끼리 결합을 물론 하는데 그냥 원소일 경우에는 그냥 금속이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것도 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이때는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금속은 양이온, 예 없이 비금속은 음이온을 만든 다음에 양이온을 띤 어떤 금속이온과 음이온을 띤 비금속이온이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결합을 이온들끼리의 결합이라고 해서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NaCl이 한 개씩 만나서 분자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Na 주변에 Cl이 여러 개가 여러 방향에서 결합을 하고, Cl 입장에서도 여러 방향에서 Na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분자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는 모형을 나중에 이제 결합 얘기할 때 볼 겁니다. 준금속, 아까 반도체라고 한 거, 이거는 특이한 전기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게 많아서 전자부품에 사용된다. 중금속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규소예요. 실리콘. 그래서 미국의 LA 근처에 실리콘밸리라고 있죠. 아주 반도체 산업 단지를 말하는데 반도체를 이루는 핵심 원소인 실리콘의 이름을 따서 실리콘밸리라고 해요. 주기율표를 보면 이제 가로 세로 방향으로 원소들을 나열했는데 세로줄로 쭉 놓여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비슷하다 그래서 그룹이라 그래요. 그룹.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을 어떤 그룹, 그냥 숫자로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할 때도 있고 예전부터 불러오던 이름이 있어서 알칼리 금속 그룹, 알칼리 토 금속 그룹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주기율표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원자과 전자라고 해서 핵 주변에 전자들이 적당한 공간에 놓여 있게 되는데 특별히 양파 껍질처럼 안쪽에 조금 바깥쪽에 조금 더 바깥쪽에 이렇게 놓이는 영역이 존재하고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전자들을 최외곽 전자 또는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 그것이 1개부터 8개까지 이제 다양하게 원소마다 존재를 하는데 그런 그 종류에 따라서 원소의 화학적인 성질이 일반적으로 결정이 된다. 자, 여기는 자주 보이는 원소를 표시한 거야. 주기율표가 좀 그 100여 개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뭐 약간 틈이 있는 이 공간에도 위아래 14개씩 28개 원소가 있는 건데 좀 별로 쓸 일이 없어서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원소들은 그래도 많이 등장을 하니까 기호하고 이름을 익혀두는 게 좋고 좀 더 이제 화학적인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 위치는 위아래보다는 좌우의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이런 원소들은 아까 말한 대로 1번 그룹 그 다음 줄에 있는 이 원소들은 2번 그룹 계속해서 3번, 4번 쭉 가죠. 그래서 조금 아래로 처진 부분이 10개가 이렇게 있어요. 10개가.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올라와서 13번 그룹 금소부터 있는 거, 탄소부터 있는 거는 14번 그룹. 자, 계속 이어가서 마지막이 18 그룹이에요. 우리말로 18쪽, 1쪽 이렇게 대숫자를 써서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이제 그 원소들은 크게 세 종류라 그랬죠. 금속과 비금속과 준금속. 중금속도 넓게 얘기하면 금속에 속하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금속의 성질보다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냥 준금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속은 전체 그 원소들 중에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몇 가지를 제외하면 회색 계통으로 많이 존재를 합니다. 순수한 금속을 이렇게 분리를 하면 회색이에요. 예외가 이제 붉은색의 구리, 노란색의 금, 하얀색의 은이 있죠. 이건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색깔일 거예요. 이제 그 화학적으로는 그룹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땡땡땡, 8개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룹의 위치가 정해진다. 여기 색깔이 있는 것도 특이하지만 이 얘네들은 지구에서 발견될 때 순수한 금속의 형태로 발견이 돼요. 땅을 파다 보면 구리가 나오고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철이나 뭐 알루미늄이나 기타 다른 금속들은 물론 땅을 파서 나오기는 하지만 철이라는 건 이제 철이 들어있는 암석을 광물이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있는 철은 순수한 철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온화된 다른 음이온들하고 결합을 해서 이미 화합물을 형성한 채로 발견이 돼요. 구리나 금이나 은은 화합물이 아니라 원소 상태. 순수하다 하는 말은 원소라는 얘기인데 원소 상태로 발견이 된다. 그래서 구리나 금이나 은은 땅에서 캐는 즉시 잘 씻은 다음에 우리는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철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은 땅에서 캐면 이미 산소하고 반응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시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전기 분해를 해서 순수한 철로 만들어야 돼요. 알루미늄도 광산에서 캐면 이미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화합물의 형태로 여기도 역시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순수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야 그거를 산업에 이용할 수가 있다. 이게 다 이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데 전기 분해라고 하는데 전기 분해할 때 어떤 원소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철보다는 알루미늄이 훨씬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알루미늄을 대련하는 공장은 발전소 근처에 있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된 어떤 제품들을 우리가 사서 사용한 다음에 버리잖아요. 버리면은 얘네들은 언제든지 반응성이 좋아서 다시 썩는 거예요. 녹이 쓴다고 하죠. 이온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요. 그럼 그거를 다시 또 캐서 순수한 상태로 만들려면 전기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전기 에너지가 뭐 스위치만 누르면 들어오긴 하지만 그 이전에 상당히 많은 뭐라고 할까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막 써서 좋을 건 없죠. 그래서 철이나 알루미늄이나 기타 금속들은 버리면 다시 산화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그냥 재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 특별히 누가 더 필요하냐? 알루미늄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순수하게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특별히 재활용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가 알루미늄 캔으로 된 음료 많잖아요. 그거 먹은 다음에 그냥 버리지 말고 꼭 재활용하는 데다 분류해서 버리셔야 됩니다. 순이라고 있어요. 금속 중에 Hg로 표시되는 이 수은은 액체인데 유독 물질이에요. 사람 몸에 들어가면 배설이 되지 않고 계속 축적이 되다가 질병을 일으키는 그래서 만드는 건데
아말감이라고 충치가 생겼을 때 메워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아말감이 수은의 합금인데, 아말감은 특이하게도 우리 몸에 해롭지가 않다는 거죠. 특이한 성질입니다. 수은은 독성이 있는데 그 합금인 아말감은 그렇지 않다. 음, 원소의 종류 중에 내부 전이 금속이라고 있어요. 대부분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 방사능은 방사성 물질이라는 뜻인데, 방사성은 방사선을 방출하죠. 핵이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해요. 이 방사선에는 세 가지 선이 있는데,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 세 종류의 선이 있다. 세 종류가 적절한 순서대로 이제 방출이 되는데, 그런 물질을 방사능이라고 합니다. 알루미늄, 주석, 납 등은 전이 후 금속 또는 후전이 금속이라고 한다. 주기율표를 보면 여러분이 쉽게 위치를 보고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은 잘 모르겠죠. 알루미늄 재활용 얘기했고요. 비금속과 중금속에 대해서인데, 중금속은 반도체라고도 불리면서 반도체의 재료가 된다. 핵심 물질이 규소라고 했어요. 규소. 순수한 규소가 전기를 약하게 통하는데, 여기에다가 미량의 규소가 아닌 다른 중금속을 첨가를 하거나 금속을 첨가하면 특이한 성질을 가진, 정기적으로 독특한 성질을 가진 물질이 돼요. 반도체의 여러 가지 부품으로 쓰이는 거예요. 중금속에는 규소 말고도 저마늄, 비소 등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 반도체의 재료가 되고, 비소는 독성이 상당히 강한 그런 물질이라서 한 모금만 마셔도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비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금속은 얘기했으니까 비금속에 대한 얘기인데, 비금속은 전체 원소의 한 5분의 1이고 탄소가 이제 주를 이룬다. 유기화학이라는 것이 유기화합물을 공부하는 건데,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이 탄소화합물이에요. 비금속 중에 할로젠과 비활성 기체가 있어요. 이 비활성 기체는 가장 우측에 있는 거고, 요거는 그 우측에 바로 왼쪽에 나란히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이제 원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주기율표로 직접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건데, 여기는 나중에 주기율표의 그 아주 정보가 정확하고 다양하고 또 편리하게 되어 있는 주기율표 사이트를 제가 알려줬었죠. 이 ptable.com이라는 사이트예요. 초기 화면 누르면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속성이 눌러진 채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기율표는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될 때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캡처를 해 놓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해보죠. 첫 번째는 맨 위에 써 있는 번호들,
요 번호들이 그룹을 나타낸다. 1족, 2족, 3족, 4족, 땡땡땡, 17족, 18족. 여기 작은 글씨가 있는데 10쪽에 있는 얘네들을 할로젠, 16쪽에 있는 얘네들은 16쪽, 뭐 칼코겐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15쪽.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14족, 13족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요 영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만약에 비화성 기체에다가 마우스를 대면 이 부분만 색칠된 채로 남고 나머지는 하얗게 변해요. 중금속에 마우스를 올리면 역시 중금속만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요 영역인데 이 영역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게요. 자, 오른쪽부터 갑시다. 비화성 기체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오른쪽에 있죠. 요렇게 요것들이 이제 비화성 기체라는 거예요. 6개가. 비활성이란 말은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원소들과 결합해서 무슨 화합물을 만들지 않는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100% 그랬었는데 이제 좀 더 학문이 많이 발달하면서 화합물이 발견이 되죠. 비활성 기체 안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한칸 가면 비금속 그래서 오른쪽에 연두색 10개 왼쪽 상단에 1개가 있어요. 그냥 비금속이라고 썼는데 비금속은 비활성 기체와 비금속을 합쳐서 말한다. 그래서 비금속 위에 비금속에다가 마우스를 대면 두 가지 색깔이 다 이제 켜져 있는 겁니다. 전체 원소의 한 5분의 1 정도 된다고 했는데 5분의 1도 안 돼요. 그렇죠? 이 세 영역을 우리가 눌러봤어요. 좀 더 옆으로 가면 중금속이라고 해서 7개, 계단 모양의 7개의 원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중금속이에요. 중금속. 계단 모양이었는데 요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정확한 밑에 위치는 잘 안 뜨는 게 있어서 지금 중금속 해보면 봉소부터 시작해서 아스타틴까지 중간에 5개가 있고 아까 잘못 눌렀나? 자, 여기서 2개가 추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금속이다. 비금속이 아니라 중금속이다. 이렇게 돼요. 이만큼이 여기까지 해서 비금속, 요 7개가 중금속. 그럼 이제 나머지 이만큼이 밑에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금속이 되는 거예요. 금속이. 좀 더 이제 위치를 옮겨가면서 색깔의 변화를 보면, 쪽으로, 옮겨 볼게요. 금속이라 그러면, 이렇게 금속에다가 마우스를 대면, 여러 개가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요것이 이제 금속인데, 금속 중에서도 아랫부분으로 내려가서 왼쪽부터 알칼리 금속 하면 왼쪽에 수소를 제외한 첫 번째 줄 1그룹에 6개. 알칼리 토금속으로 가면 또 6개 그 옆에. 란타넘족은 아래에 있는 14개. 악티늄족은 그 밑에 있는 14개. 전이금속은
가운데 10줄 정도를 차지하는 이제 21번부터 30번까지 전이금속. 전이후 금속은 알루미늄부터라고 했죠. 알루미늄부터 밑으로 4개, 오른쪽으로 계단식으로 4개 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이후 금속이에요. 일단 여기서는 그냥 그 원소들의 종류에다가 마우스를 살짝 옮겨 놓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이 색깔로 표시가 돼서 나타내 주니까 우리가 파악하는데 훨씬 쉽습니다. 이 주기율표의 속성을 우리가 위에 테이블 중에 속성을 클릭을 하면 어떤 원소들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추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좌측에 있는 그 원소 기호 네모난 칸도 바뀌고 또 밑에 있는 속성의 표들도 알아서 다 바뀌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수은을 이렇게 수은에다 올리거나 수은을 클릭하면 이제 고정이 되는데, 클릭을 하면 이쪽에 수은에 대한 전자 배치 정보가 있고,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원자량 이렇게 있죠. 이것도 아마 캡처를 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해보죠. 자, 수은을 클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은에 대한 그 주기율표가 좀 크게 보여지면서 원자번호, 원자량, 전자 배치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위에가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5번, 6번, 6번 껍질. 여기 6번 껍질에 있는 원소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원소들은 다 여기에 전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5번에 있는 5주기 원소들을 클릭을 하면 여기는 전자가 없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원자가 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처음에 이 이름을 클릭하면 위키백과가 뜰 것이고 두 번째는 모습이라고 해서 이 온도에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를 나타내고 원자량을 나타내고 에너지 레벨은 이제 몰라도 괜찮고 에너지 레벨은 전자 배치를 봐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성질, 화학적인 성질이 있어요. 전기 음성도, 녹는 온도, 끓는 온도, 전자 친화도,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여기를 클릭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 막 나오거든요. 이 표시가 있는 것들은 선택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으로 쭉 마우스를 클릭하면 몇 개가 더 있어요. 지금 이건 캡처 화면이라서 안 보이는데 그냥 어디를 이제 마우스가 가느냐 여러분 눈치껏 보시고 여기를 보는지 주기율표를 보는지 아니면 나중에 혼자서만 눌러봐도 괜찮아요. 주기율표를 한번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를 볼까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 중에 네오디뮴이라고 60번이 있는데 이제 네오디뮴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여기 있고 속성들 여기 제목에 해당하는 속성들이 쭉 있죠. 네오디뮴은 고체다 하는 거고 또 쭉 내려가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으니까 뭐 녹는 점, 끓는 점 이거 제일 많이 볼 거예요. 1000도에서 놓고 3000도에서 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공부 다 마치면 과제를 하나 이제 줄 텐데, 오늘 과제는 역시 쉬운 과제예요. 쉬운 과제. 뭐냐 하면, 음, 우리가 PPT 화면에서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부터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몇 개를 적어 놨었는데, 그건 이제 이 P테이블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일반화학 책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순서는 뭐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존재 비율을 나타내는 퍼센트는 그 PPT 화면에 있는 거하고 이 주기율표, 이 주기율표에 있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속성에서 아래쪽으로 쭉 가면 맨 밑에 매장량, 뭐 얼마나 많이 있느냐, 뭐 거기 어벤던스인데 얘를 이제 누르면 주기율표에 있는 그 모든 숫자들이 이 몇 퍼센트인지 숫자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자, 유니버스라는 거는 우주잖아요.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수소예요. 수소. 15%가 수소예요. 그 다음에 많은 게 헬륨. 23%. 산소는 1%, 질소는 0.1% 이렇게 되죠. 색깔이 진한 것일수록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태양계로 바꿔보면 별로 순서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아까 산소가 1%였는데 약간 줄어들었죠. 그래서 오늘 과제는 아까 지각과 인체를 구성하는 거니까 여기 몇 개의 이렇게 항목들을 보면은 지각이 있고 인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해서 이제 지각을 누르고 어벤던스를 안 눌러도 되긴 되는데 이게 지각을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이런 그때 반영이 되죠. 네. 바닷물, 해양에서는 뭐가 많으냐? 아무래도 수소하고 산소가 많겠죠. 이런 식으로 눌러봐서 과제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서 제일 많은 거부터 5개를 적는 거예요. 원소를 적고 퍼센트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제일 많은 거는 산소죠, 산소. 그래서 몇 퍼센트. 두 번째로 많은 거는 규소니까 몇 퍼센트. 그냥 주기율표에 있는 것, 그 숫자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5개만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 그 다음 많은 거, 이런 식으로 5개를 잘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동영상 강의를 이제 들었느냐, 주기율표를 한 번이라도 더 봐라 하는 의미로 과제를 내는 겁니다. 혹시 이제 관심이 더 있으면 전자배치를 클릭해서 어떤 원소를 누르면 역시 왼쪽에 여기 24라고 되어 있는데 이 24 내려가서 규소를 누르면 284 점화음을 누르면 28, 18, 4 항상 맨 밑에는 4로 끝나죠. 이 14족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4개 있다 그랬어요. 4로 끝나요. 여러분이 막
눌러보세요. 15쪽에 있는 건 전부 5개로 끝나요. 5개로. 세로 줄로 놓인 것들은 그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한두 가지가 지금 빠졌는데 여기 보면 너비라고 해서 와이드로 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납작하고 넓게 보이죠. 주기율표가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한 거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55번, 56번, 57번 쭉 가서 71, 72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다시 이제 좁게 보면 이제 이쪽에 있는 14개의 그 뭐라고 할까 원소들은 별로 쓰이지 않는 활용을 많이 안 하는 거니까 굳이 뭐 여기다 실을 필요는 없다. 별도로 아래에다가 그냥 위치 이동을 시킨 거예요. 14개를. 그러면은 좀 더 이 모양이 가로 세로의 비율이 보기 좋게 돼 있죠. 밑에 있는 이 두 개, 란타늄족, 아티늄족이 내부 전이 원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가 속성에서 아까 있었는데 설명을 좀 안 했는데 여기 지금 모습을 누르면 이제 검정색은 고체, 파란색은 액체, 빨간색은 약간 빨간색은 기체. 여기 있는 것처럼 RF는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어느 상태에서 말하느냐 여기 그 어디 갔습니까? 모습에 보면 0도라고 되어 있어요. 0도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소 중에 수은하고 브로민만 액체로 있고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금속은 고체로 있고 일부 비금속도 고체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금속 중에 기체가 한 10개 정도 11개 온도를 좀 높여보면 이제 온도에 대한 거니까 한 100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도쯤 되면 액체가 좀 더 많아졌죠. 액체가 한 8, 7개니까 좀 더 많아졌어요. 기체도 조금 이제 아까보다는 늘었을 것 같고 고체는 줄어들었겠죠. 이렇게 여기서 직접 클릭을 해서 원하는 온도를 볼 수도 있고 이쪽에 온도 바를 움직여서 여기 온도가 오른쪽에 표시되니까 이건 이제 4000도 4000도쯤 되면 보니까 고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액체만 한 열 몇 개 있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원하는 온도에서도 어떤 특정 온도에서 그 원소들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 눌러볼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뭐 화합을 눌러도 이제 화학을 배운 사람한테는 좀 좋은 정보들이 있고 동위 원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는 그냥 속성만 눌러보기를 요구를 했는데 다른 거 눌러도 괜찮아요. 주기율표를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파워포인트로 와서 오늘은 용해도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용해도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물질이 주로 이제 액체에 꼭 액체는 아니지만 주로 이제 물에 얼마나 잘 녹느냐 무한정 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녹다 보면 더 이상 안 녹아요.
소금 같은 거 물에 녹이면, 이제 많이 녹이면 소금이 일부가 녹고 일부는 바닥에 쌓이잖아요. 더 이상 안 녹는 거죠. 그게 이제, 에, 그 정도 될 때까지 녹았을 때 우리는 그 용액이 포화됐다 그래요. 포화. 더 이상 녹을 수 없다. 이거보다 덜 녹았으면은 불포화라 그래요. 포화보다 더 녹으면 과포화라 그래요. 과포화는 우리가 소금을 이렇게 물에다 넣을 때 과포화가 생기는 일은 없어요. 음, 이미 포화에서 더 이상 녹지 않으니까. 과포화는 이제 에, 높은 온도에서 많이 녹였다가 온도를 낮출 때 생기는 일부분에서 생기는 현상인데 하여튼 최대한 녹았을 때 포화, 과포화는 특수 상황이고 그거보다 덜 녹으면 불포화. 그래서 용해도라는 거는 포화될 때까지 녹였을 때에 얼마나 녹았느냐 요 값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용해도라고 하는데 기체의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녹을 수 있는 양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기체는 찬물에 많이 녹고 뜨거운 물에 잘 안 녹는다. 거의 예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 같은 거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 호수나 강물이나 바닷물이 이제 그 물속에 있는 산소 때문에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폭염이 와서 더워지거나 바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물속에 있는 산소의 그 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물들이 호흡해서 살아야 되는데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죽을 수도 있겠죠.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줄어든다. 이걸 나타내는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왼쪽은 이제 유리잔에 물을 부어놓고 가만히 놔뒀을 때 이제 그 날이 따뜻해져 갖고 기온이 올라갔을 때 보이는 현상이에요. 보이죠 지금? 유리잔 안쪽 벽에 막 기포들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이제 물 속에서 공기가 녹아 있다가 공기나 산소나 공기가 녹아 있다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용해도가 작아지니까 섭들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물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물속에 산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떠오른 그런 사진이에요. 이제 이것도 오염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열 오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자, 요 마지막 화면인데, 요거는 이제 고체의 용해도예요. 고체의 용해도. 고체들은 일반적으로 어,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을 나타내고 있죠. 고체는 낮은 온도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더 잘 녹는다. 고체 용해도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정했냐면 물 100g에 고체가 몇 그램 녹느냐 이거를 용해도라 그래요. 녹는다 그러면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고체의 질량
이건 용해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산칼륨인데 설탕을 볼까요? 설탕은 0도에서 180g이 녹죠. 물 100g에 설탕 180g이 녹는 거예요. 더 녹아야지 안 녹아요. 그러니까 180도 엄청난 양이죠. 근데 한 물을 60도 정도로 따뜻하게 하면 설탕은 얼마까지 녹을 수 있느냐? 한 282 정도? 이제 눈짐작으로 있는 건데, 282 정도 녹는다. 그러니까 물 100g에다가 온도를 60도로 해주고 설탕을 아주 많이 부면 282g은 녹고 나머지는 가라앉는 거죠. 그 포화 용액을 이제 가라앉은 거 빼고 용액만 따로 얻은 다음에 0도로 냉각을 해요. 그럼 이만큼 녹아있던 따뜻한 물이 차가워지면서 요만큼밖에 녹일 수가 없으니까 차이가 얼마예요? 100g 정도 되죠. 102g이 다시 이제 설탕 덩어리로 석출이 되는 거예요. 이제 높은 온도에서 최대한 녹였다가 온도를 낮추면은 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체가 석출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분리하는 혼합물에 분리할 때 나오는 분리법 중에 하나인데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정도 고체 용해도 그래프만 보는 것까지 했습니다. 근데 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더 많이 녹는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줄어드는 물질도 있기 때문에 이제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줄어드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으니까 대체로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증가한다. 요 정도 얘기하면은 맞는 얘기예요. 법칙으로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수업에 용해도를 조금 더 계산하는 것도 있으니까 분리법과 관련해서 용해도를 조금 더 설명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